안녕하세요. 잠자면서 듣는 코코과학 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중단원이 원소와 주기율표고요.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소단원이 원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 파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원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아니에요. 중학교 과정에서 정말 많이 다뤘던 아이죠. 왜냐하면 물질의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화학 파트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원자에 대해서 다뤘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원자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4가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원자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중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의 내용도 원자가 무엇이다? 중성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량, 서로 동일하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아이가 스타트는 중성으로, 이제 원자는 중성이니까요. 중성으로 시작을 했지만 전자를 얻거나 혹은 잃게 됨으로 인해서 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원자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파트로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죠. 원자보다는 이온이 내용이 조금 더 까다롭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이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온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로 곧잘 나오는 테마였기 때문에 이온 부분이 조금 더 까다롭게 다뤄졌었다. 그래서 원자와 이온 같은 경우에는 표기법도 달랐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트륨이라고 하면 원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을 이온으로, 이온식으로 바꿔서 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 어깨 위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하죠. 이거 이제 원소 기호를 쓴 거고요. NA는. 그 다음에 Na 1가 플러스는 양이온이라고 하는 이온을 표기한 이온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양이온 1가 플러스, 양이온 2가 플러스, 그 다음에 양이온 3가 플러스, 또 음이온 1가 마이너스, 음이온 2가 마이너스 각각에 해당되는 종류를 열심히 암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금 통합과학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고 결국에는 1번으로 들어가는 중성이라는 특성이 다시 한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 번호가 우리가 이제 기본 20번까지는 암기를 해주자라고 이제 선생님이 중등과학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번호가 있었죠. 1번부터 이렇게 쭉. 그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의 수예요. 그래서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이기 때문에 양성자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양성자 수와 전자, 마이너스 전하띠죠. 이 두 아이도 서로 같다. 같은 말입니다. 1번과 3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하면 원자 번호라고 하는 아이가 그냥 하나 더 추가돼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 이제 중등과정에서 배우지 못했었던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족의 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게 주기율표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요렇게 가로선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죽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상으로 이렇게 같은 세로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패밀리. 그래서 가족, 1족, 2족, 3족부터 12족까지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전이원소라고 해서 얘네들은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 17, 18쪽까지로 들어가는 아이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챙겨서 보게 될 겁니다. 아직 이 안쪽에 선생님이 채워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같은 세로선상에 있는 아이들, 같은 족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수가 서로 동일한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족이 뭔지 방금 주기율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짝 봤어요. 원자과 전자가 뭔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중등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아이는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 전자의 수를 원자과 전자 수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고등학생용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부분인데, 이렇게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하면 나타나게 되는 화학 반응의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뒤에서 원자 모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잠깐 보류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자, 원자의 표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원자를 표시할 때 중학교 과정에서는 원소 기호를 단순히 암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C라고 하면 카본의 약자가 되겠죠. 이거 탄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를 우리가 원소 기호로 이렇게 대문자 C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에다가 지금 플러스로 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왼쪽 상단에 12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아래쪽에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쵸? 12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더 큰 숫자가 될 건데,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이 아이의 질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질량수라고 하면 쌤 뒤에 단위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데 단위는 생략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단위가 따로 없어요. 원자라고 하는 아이가 원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를 넣는 게 이렇게 의미가 없고, 주기율표상에 이제 1번부터 쭉 그 이후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보시게 되면 상대적인 질량수예요. 그러니까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무겁고 2번보다는 얘가 조금 더 무겁고, 이제 그런 상대적인 질량수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의 질량수는 1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질량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암기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중등과정에서 탄소뿐만 아니라 뭐 질소, 수소, 좀 간단하면서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에 대한 질량수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언제 우리가 공부를 했냐? 중학교 3학년 과정. 네, 질량 보존 법칙 할 때 이 각각에 해당되는 이 원자의 질량수에 대한 부분, 대표적인 아이들만 몇 명 뽑아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아이는 양성자수라고 쓰여져 있죠. 근데 지금 원자의 표시이기 때문에 양성자수가 곧 전자수이기도 하고 원자 번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양성자수가 6이라는 거는 원자 번호가 6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이퀄
전자수가 같다. 중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원자 번호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구조, 이제 비주얼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는 양성자 수가 3개인 걸로 봐서 3번이네요. 네, 리튬이죠. 리튬 3번이면 우리가 중동 과정에서 원자에 대한 부분을 그림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간략하게 표기를 했었어요. 네, 살짝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연필로 그려드릴게요. 우선은 리튬 양성자 수가 3개예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가 3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주변에서 전자가 돌아다니는 아이들, 전자는 움직이죠. 그냥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이제 궤도가 잘 보이나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통합과학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원자 비주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내용은 조금만 상기를 시켜서 중등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일부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제차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요. 지금 중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플러스라고 하는 양성자가 있어요. 그렇죠?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흰둥이로 보이는 이 아이들이 중성자예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 있는 이 묶음을 우리가 원자의 중심이죠. 핵입니다. 그래서 원자핵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면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아요. 네. 중성자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양성자가 서로 같은 플러스 극이면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중성자가 중간에 낑겨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네들을 붙여줄 수 있는 본드 역할을 해줘요. 중성자가. 네. 그래서 사실상은 양성자 사이에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핵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조금 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성자가 이 중간에 보태져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핵력이 청력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핵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핵력을 암기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고정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온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전자가 이제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가출을 하거나 혹은 주변에 놀고 있는 전자들을 데리고 들어오기도 해요.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순간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러니까 밖에 있었던 전자가 안으로, 이렇게 궤도 안으로 잡혀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안에 있었던 전자가 바깥쪽으로 가출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요.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되는 과정을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발열, 흡열 반응이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이 발열과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수반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자가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전자의 이동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에너지의 출입은 반드시 수반된다. 그 부분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을 전자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네, 이게 되게 단순한 표현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교과서식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전자의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동을 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자의 전이가 일어났다. 전자의 전이가 일어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흡수 방출, 반드시 에너지의 흡수 방출이 수반된다. 이것을 우리가 중동 과정에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단어의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자의 전이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화학 반응하고 대조적인 느낌으로 사용했었던 단어가 물리 반응이 있었죠. 근데 화학 파트에서 물리 반응을 자세히 다룰 리가 없죠. 그래서 성질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고, 성질의 변화가 있으면 화학적 변화, 화학 반응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안에 이제 비주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지금 전자가 하나의 궤도 내에 3마리가 타고 있지 않아요. 중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궤도가 2개가 등장을 했죠. 첫 번째 원자핵과 가까운 쪽에 있는 궤도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타 있고요. 두 번째 궤도에는 지금 전자가 1마리가 타 있습니다. 자, 이 궤도 외에 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정해져 있는 숫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중성이었었던 원자가 전자를 억지로 바깥쪽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억지로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이온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나름 이 원자 구조 내에서는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억지로 밀어내고 억지로 잡아 데리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 자체가 전자의 전이잖아요. 그렇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안쪽에 있는 이 전자 궤도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마리가 타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통 움직이니까 전자들이. 그래서 원자는 중성이거든요. 얘도 원자예요. 얘를 우리가 비주얼을 봤을 때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체외각 전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많이 쓰게 될 단어예요. 그래서 물리적 위치를 표시한 전자라고 쓰여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체외각,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게 바깥쪽 이 궤도를 우리가 껍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화학용어로.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되시죠? 그래서 껍질 각자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체외각 전자, 여기에서 지금 체외각 전자는 1개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 위치를 표시한 전자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 거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화학 반응을 하는 전자라고 나와 있죠. 물리적 위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화학 파트에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마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아이예요. 안정적인 아이를 우리가 신경 써서 보지 않죠. 근데 예민한 아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아이,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줘야 돼요. 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마리가 있는데 얘가 반응을 안 하면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반응을 폭발적으로 한다? 그럼 신경 써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1마리가 있어. 이거는 체외각 전자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한 거고요. 이 1마리가 폭발적으로 반응해. 그럼 이것은 화학 반응을 하는 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중요해요. 자,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같은 쪽의 원소는 원자가 전자 수가 같다. 1마리가 반응하냐, 2마리가 반응하냐, 3마리가 반응하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1마리가 반응할 거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반응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0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체외각 전자는 하나라고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주기율표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시로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리튬이죠. 얘가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리튬을 원소 기호를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원자 표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 해석할 수 있겠죠.
3번이에요. 리튬 3번이고요. 양성자수 3개고요. 전자수도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상대적 질량이 얼마다? 5다. 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 있죠. 참고로 이 질량수가 5라고 표시를 했고 단위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따로 기입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보통 학교에서 여러분들 화학 파트 이 부분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임의로 그람수라고 정해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없는 게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제 뭐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부분 다시 공부할 때 어찌됐건 계산을 해야 되고 질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표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람 혹은 뭐 킬로그램까지 쓰시는 선생님들 많지는 않으신데 그람을 보통 표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거는 참고만 하세요. 실제 단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전형 원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전형 원소.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전이 원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거는 죄송해요. 이거 두 마리가 지금 서로 반대 의미예요. 전형 원소는 전형적인 규칙을 따라가는 그런 원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원소고요. 전이 원소는 규칙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이 원소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대학 들어가서도 전이 원소는 따로 뭐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냥 원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그냥 특성을 공부를 하지 같은 족에 있다라고 해서 이 전이 원소가 뭐 공통적인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배운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있고 규칙이 없고. 그러면 얘네 둘은 왜 이런 특성이 나타나냐? 전형 원소는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도 공부하죠. 원자과 전자하고 체각전자가 일치해요. 혼란이 없어요. 네, 체각전자 하나죠. 원자과 전자 수도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전이 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는 0이야. 근데 체각 전자는 하나야. 이렇게 두 마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이 원소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주기율표를 우리가 살짝 봤었잖아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춰보면 네,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표시가 될 이 아이들, 중간 아이들 뺀 나머지 이 부분, 얘네들이 전형 원소고 중간에 다 생략시켜 버렸죠. 얘네들이 전이 원소예요. 그러니까 전형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랑 체각 전자수가 얘네들은 일치하고요. 얘네들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이 원소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아이 3마리 여기다 써드렸는데 얘네들이 뭐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써놓은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규칙을 따라가진 않는다. 근데 전이 원소에 포함되기는 한다. 그래서 이 철하고 구리하고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온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할 때 혹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등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 산화철이 나와요. 산화철이 나오는데 뒤에 이런 게 표기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로마자. 혹은 산화철이거든요. 로마자가 3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하고 3라고 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2가 플러스일 때도 있고 3가 플러스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거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옥텟 규칙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옥텟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하면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8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건데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이라고 하면 모노라고 표현을 하고요. 숫자 2는 디 혹은 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숫자 3개는 트리, 4개는 테트라, 5개는 펜타, 6개가 헥사,
7개가 헵타, 그 다음에 8개가 옥타예요. 그 옥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숫자의 규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 얘기해 주면 이제 9개로 들어가는 게 노나고요. 그 다음에 10개로 들어가는 게 데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텟 규칙, 옥타 8개. 그러니까 8개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 반응의 거의 대부분 99%는 다 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의 이동이 생겨요. 이 전자의 이동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전자의 전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으로 인해서 화학 반응이 나타나고, 그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의 출입이 뒤따르게 된다. 그 에너지 출입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그래서 정의를 보시게 되면 원자의 최외각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수가 몇 개? 8개를 만족시켜야 된다. 8개가 만족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하는 이론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옥텟 규칙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실리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화학 파트가 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좀 더 고학년 올라가셔서 화학을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나와요. 옥텟 규칙은.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단 1주기는 전자수 2개다. 이거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1주기라고 하면은 첫 번째 껍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상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첫 번째 껍질로 들어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걸 K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1주기로 들어가는 아이들. 1주기는 조금 특이해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탈 수 있고요. 1주기 이후로 넘어가는 2주기부터는 이제 8개까지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8개를 만족을 시키겠다. 옥텟 규칙.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처음 스타트는 원자 형태입니다. 이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 오른쪽 어깨 위에 아무것도 쓰여져 있는 게 없죠. 그럼 원자예요. 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는 중성이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3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도 그래서 3개죠. 마이너스 전자수. 반응을 했습니다. 화살표. 그러고 나서 보아하니 이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탈 수 있는데 한 마리가 타고 있어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전자 한 마리를 바깥쪽으로 빼내요. 억지로 밀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어내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흡수해요. 에너지의 출입이 뒤따른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얘를 빼냄으로 인해서 두 번째 2주기로 들어가는 껍질 하나를 우리가 없앨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플러스는 3개인데 마이너스가 2개예요. 플러스는 3개인데 마이너스는 2개예요. 그럼 플러스가 하나가 남죠. 그걸 오른쪽 어깨 위에다 이렇게 표기한 걸 우리가 이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이온일까 플러스예요. 이건 전자 표기한 거예요.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플로린이 있어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9번이죠. 그럼 전자도 9개예요. 그럼 여기에서 2개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서 7개를 태웠어요. 근데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탈 수 있는데 지금 한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놀고 있는 전자 한 마리를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꽉 채웁니다. 네,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꽉 채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전하량이 9개인데 마이너스 전하량이 10개입니다. 그럼 전자가 하나 반대로 남죠. 그러면 플로린 표기하고 전자 하나가 남는다라고 오른쪽 어깨 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을 시킴으로 인해서 누구도 만들어지더라. 이온도 형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요, 이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이 내용 공부를 했지만 이 전자 껍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표기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옥텟 규칙을 우리가 개념 설명을 하나 더 들어줌으로 인해서 왜 얘네들이 이온 형태로 바뀌려고 했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셨어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기억을 해두셨다가 우리 이제 다음 강의에서 주기율표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같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